엠바고가 떴다. 1월 28일 오후 3시 한 부동산 기자가 단톡방에 짧게 남긴 이 한 줄이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지만 언론계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엠바고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엠바고는 원래 금수 조치를 뜻하지만 언론에서는 보도 유예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미리 정책 내용을 언론사에 알려주되 정해진 시각까지는 절대 보도하지 말라고 약속받는 겁니다. 보통 중요한 정책 발표 하루나 이틀 전에 이뤄집니다. 기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 기사를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엠바고는 찌라시와 완전히 다릅니다. 찌라시는 출처불명의 루머이거나 의도적으로 흘린 관측 기사입니다.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엠바고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전달한 확정된 내용입니다. 신뢰도가 99%에 달합니다. 그날 오후 주요 언론사 부동산 담당 기자들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두툼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표지에는 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엠바고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내용을 본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엠바고 정보가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보도할 수 없지만 기자들끼리, 증권가 관계자들끼리, 부동산 업계 인사들끼리 정보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진짜 세다더라.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맞을 거래. 간주 임대료 이자율 대폭 인상한대. 같은 단편적인 정보가 시장에 퍼집니다. 이날 저녁부터 네이버 부동산 카페와 부동산 유튜브 채널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엠바고 떴다는데 내용 아는 분? 이번에 정말 큰 거 온다는데 집 팔아야 하나요? 3주택자인데 이번에 걸리는 건가요? 수천 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도 안 했는데 시장은 이미 출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엠바고의 힘은 바로 이겁니다. 정보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내는 불안감.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이 만들어내는 시장의 선제적 반응. 다주택자들은 발표도 나오기 전에 벌써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엠바고 소식이 퍼지자 부동산 전문가들과 세무사들은 바빠졌습니다. 고객들의 전화가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대체 뭐가 나오는 겁니까? 흥미로운 건 전문가들도 이미 대략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정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획재정부 차관은 한 세미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올해 5월까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6년 1월 초 국토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비거주 주택 보유세 현실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1월 중순에는 국세청장이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 시장금리와 괴리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조각 퍼즐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다 모으면 완성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엠바고는 바로 그 완성된 그림, 즉 종합판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규제 조각들을 한 번에 발표하는 패키지 대책이었던 겁니다. 부동산 세무 전문 변호사 김모 씨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예고됐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한 번에 다 때린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 보유세 인상, 간주 임대료 이자율 인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계산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가진 50대 투자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총 시가 30억 원어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로 한 채를 팔아도 일반 세율만 적용받았습니다. 보유세도 일시적 2주택 예외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3.5% 이자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부터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한 채를 팔면 양도세 8.5%가 추가로 중과됩니다. 억 원 차익이 나면 85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보유세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가 수백만 원 증가합니다. 전세보증금 이자율이 4.6%로 오르면서 간주 임대료 소득세도 급증합니다. 한 가지씩은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투자자의 경우 연간 세금 부담이 기존 약 2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1년에 1,500만 원, 50%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폭풍이 온다는 건 이미 알았습니다. 언제 얼마나 강하게 올지만 몰랐을 뿐이죠.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정확한 시기와 강도가 바로 이번 엠바고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예측된 폭풍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디데이는 5월 9일입니다. 엠바고 자료 첫 페이지에 선명하게 적힌 날짜였습니다. 2025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정확히 1년간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활합니다. 이건 단순히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먼저 양도세 중과율을 정확히 짚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여기에 추가로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2주택자는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플러스 30%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양도차익이 2억 원 나왔다면 일반인은 기본세율 35% 정도가 적용돼 약 7천만 원을 냅니다. 하지만 3주택자는 여기에 30%포인트가 더해져 65%, 즉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차이가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까지는 이 중과가 면제됐습니다. 일시적으로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많은 다주택자가 이 기간을 이용해 집을 정리했습니다. 중과 없이 팔 수 있는 황금 같은 1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끝납니다. 5월 9일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중과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더 세게 중과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조정 대상 지역 개념을 다시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2023년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이 다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중과가 더 강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신설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됩니다. 원래는 집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줬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해줬죠. 하지만 이제는 다주택자에게 이 공제 한도를 제한합니다. 2억 원 이상 차익이 나면 공제액을 최대 3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식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2015년에 10억 원에 사서 2026년에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차익이 10억 원입니다. 11년 보유했으니 원래는 3억 원, 30%를 공제받고 7억 원에만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공제액이 3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결국 9억 7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2억 7천만 원의 공제를 날리는 거죠. 보유세는 어떨까요? 정부는 비거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비거주 아파트란 주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집, 즉 투자 목적 주택입니다. 현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 정도 적용되는데 이걸 80%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시가 15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의 60%인 7억 2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쳐 약 1,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80%로 오르면 9억 6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고 세금은 약 1,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년에 600만 원 증가하는 겁니다. 집을 팔아도 세금 폭탄, 가지고 있어도 세금 폭탄. 한 다주택자의 한숨 섞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노리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견디다 못해 집을 내놓게 만드는 거죠. 엠바고 자료를 받은 기자들이 가장 놀란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간주 임대료 고시 이자율을 현행 3.5%에서 4.6%로 인상. 단 한 줄이었지만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핵폭탄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간주 임대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용어입니다. 하지만 전세를 놓은 집주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 이자 소득에 세금을 매깁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다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쓰거나 그냥 쓰고 싶은데 쓸 수 있죠. 이러면 통장에 이자 소득이 안 생깁니다.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될까요? 정부는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간주 임대료 제도입니다. 어차피 그 돈으로 이자를 벌었을 거라고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바로 간주 임대료 고시 이자율입니다.
현재는 3.5%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보증금 10억 원의 전세를 줬습니다. 정부는 10억 원으로 3.5% 이자를 벌었다고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10억 곱하기 3.5%는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이 간주 임대소득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자율이 4.6%로 올랐습니다. 1.1%포인트 인상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같은 10억 원 보증금이라면 간주 임대소득이 3천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600만 원 증가입니다. 여기에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라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통상 다주택자들은 다른 소득도 있어서 높은 세율 구간에 있습니다. 35%에서 45% 구간이 많습니다. 40%로 계산하면 1,600만 원의 40%인 64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필요경비 공제가 있습니다. 간주 임대소득에서 6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실제 과세되는 소득은 40%입니다. 4,800만 원의 40%는 1,840만 원입니다. 여기에 40% 세율을 적용하면 736만 원입니다. 기존 3.5%일 때는 3천만 원의 40%인 1,200만 원의 40% 세율을 적용해 48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736만 원에서 480만 원을 빼면 256만 원이 늘어납니다. 아니, 더 정확한 계산을 하면 약 462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여러 채를 전세로 놓은 집주인이라면 어떨까요? 총 전세보증금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1년에 약 1,4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나갑니다. 한 달에 120만 원씩입니다. 이게 바로 이자율 1.1%포인트가 만들어낸 충격입니다. 통장에 돈 한 푼 안 들어왔는데 세금을 내라고요?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4채를 가진 60대 김모 씨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전부 주식 투자했었는데 정부는 은행 이자를 벌었다고 간주하고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간주 임대료의 본질입니다. 실제 소득이 아니라 가상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세법 용어로는 의제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소득이 있었을 것이라고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원래 취지는 탈세 방지였습니다. 과거에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슬쩍 빼돌려서 숨겨두는 집주인들이 많았습니다. 명의신탁으로 다른 사람 계좌에 넣어두거나 아예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이러면 이자 소득이 안 잡히니 세금을 안 낼 수 있었죠. 정부는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간주 임대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어디 숨겨뒀든 상관없다. 그 돈이 있었으면 이자를 벌었을 거다. 세금 내라. 논리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첫째, 실제로 이자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김모 씨처럼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급한 병원비로 썼거나 자식 결혼자금으로 졌거나 다른 빚을 갚는 데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자를 벌었다고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둘째, 고시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초 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은 평균 3.2% 정도입니다. 그런데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4.6%입니다. 실제 은행에 넣어도 3.2%밖에 못 버는데 정부는 4.6%를 벌었다고 간주하는 겁니다. 셋째, 이자율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역효과가 생깁니다. 간주 임대료 이자율은 원래 시장 금리에 맞춰 조정됩니다. 2024년까지는 금리가 높아서 3.5%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이자율을 3.5에서 4.6으로 올렸습니다. 금리는 내리는데 과세는 강화한 겁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입니다. 실제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매기는 건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세금은 담세력, 즉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곳에 매겨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으면 담세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매기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자체가 거대한 무이자 대출이다. 집주인은 이 돈으로 실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걸 안 거두면 오히려 불공평하다. 10억 원을 시중에서 빌리려면 연 5%로 5천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로는 무이자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혜택에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자율 1.1%포인트 인상은 다주택자들에게 직격탄입니다.
가뜩이나 양도세, 보유세 부담이 느는 상황에서 가짜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늘어나니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건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싶게 만드는 거죠. 세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진짜 문제예요. 세무사 사무실을 찾은 다주택자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간주 임대료가 늘어나면 소득세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하는 겁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됩니다. 직장인은 월급에 비례해서 내지만 사업자나 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간주 임대소득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를 전세로 놓은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소득이 연 7천만 원이고 전세 보증금은 총 25억 원입니다. 기존에는 간주 임대료가 25억 곱하기 3.5%로 7,500만 원이었습니다. 필요경비 60%를 빼면 과세소득은 3천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7천만 원 플러스 간주임대소득 3천만 원으로 1억 원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보험료는 월 약 60만 원 정도 나옵니다.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4.6%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간주임대료가 1억 1,500만 원이 되고 과세소득은 4,600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이 1억 1,600만 원으로 뜁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약 8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1년이면 1,020만 원, 3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건강보험료율도 올라갑니다. 종합소득 1억 원 구간은 약 6.8%지만 1억 2천만 원 구간은 7.3%입니다. 비율 자체가 올라가니 증가폭이 더 큽니다. 실제로는 400만 원 가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중과세 논란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에서 나온 이자 소득을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그 돈을 정말 은행에 예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이자에는 이미 이자 소득세 14%가 원천 징수됩니다. 10억 원을 은행에 3.5%로 예금하면 이자가 3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4%인 420만 원이 이미 떼입니다. 그런데 간주 임대료로 또 세금을 매기면 같은 소득에 2번 과세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건 이중과세가 아니다 라고 해명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았으면 이자 소득세를 내고 간주 임대료는 안 적용된다. 간주 임대료는 이자를 안 받았을 때 적용하는 거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0억 원 중 5억은 은행에 넣고 5억은 주식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은행에 넣은 5억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냅니다. 주식에 넣은 5억에는 간주 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리돼야 하지만 세무 처리할 때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더 큰 불만은 소득도 없는데 보험료는 오른다는 점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가상소득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소득에 합산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가짜 소득으로 진짜 보험료를 내야 한다니 말이 되냐는 항의가 쏟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이미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간주 임대료를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공단은 법적으로 종합소득에 포함된 모든 소득이 기준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삼중고를 접습니다. 소득세 증가, 건강보험료 증가,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은 없다는 심리적 박탈감. 이러니 차라리 전세를 월세로 돌릴까 고민하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 임대시장이 투명해지니까요.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재앙입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거니까요. 규제만 있으면 반발이 크다. 당근도 줘야 한다. 정부의 고민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안기지만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희망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서울 핵심지 2만 5천 세대 공급 계획입니다. 엠바고 자료 후반부에는 화려한 계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그것도 강남, 용산 같은 프리미엄 입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개발이 묶여있던 유휴부지들을 풀어서 공급하겠다는 거죠. 첫 번째는 용산국제 업무지구입니다.
여의도와 강남 중간에 위치한 황금 땅입니다. 원래 외국 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이곳에 만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합니다. 용산역과 연결되고 한강 조망도 가능한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두 번째는 캠프킴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있던 미군 부대 부지입니다. 이미 미군이 철수했고 땅은 한국에 반환됐습니다. 4,0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부지입니다. 서울 강북과 가까워 접근성도 좋습니다. 이미 개발 계획은 수년 전부터 있었지만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겁니다. 세 번째는 태릉 CC, 즉 골프장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골프장입니다. 6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부지에 5,000세대를 공급합니다. 서울 동북부의 이런 대규모 공급은 10년 만입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과 맞물려 교통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강남구청 부지입니다. 현재 강남구청은 낡고 비효율적입니다. 이 부지를 재개발해서 하단부는 구청, 상단부는 주거로 복합 개발합니다. 1,500세대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숫자를 다 합치면 정확히 2만 5천 세대입니다. 가구당 평균 3인으로 잡으면 7만 5천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다 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서울 핵심지 2만 5천 세대 공급, 용산, 강남의 새 아파트 단지, 무주택자에게 희망의 불씨 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집 살 기회가 생겼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은 사늘했습니다.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공급 시기 문제입니다. 2만 5천 세대가 당장 내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착공까지만 3년, 입주까지는 7년 걸립니다. 태릉 CC도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변경에만 2년 이상 소요됩니다. 결국 실제 입주는 2030년 이후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4에서 5년 뒤입니다. 그때까지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5년 뒤 공급으로 지금 집값을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분양가입니다. 이 부지들은 모두 프리미엄 입지입니다. 용산은 평당 7천만 원 이상, 강남구청은 평당 억 원에 육박할 겁니다. 33평방미터 기준으로 계산하면 분양가가 7억에서 10억 원 이상입니다. 이게 서민주택인가요? 오히려 부자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이번 대책의 진짜 목표는 다주택자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다. 공급 대책은 정치적 명분을 위한 포장지일 뿐이다. 서울에 아파트를 지으면 집값이 잡힐까요? 2026년 2월 초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패널 5명 중 4명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서울 땅은 한정돼 있습니다. 2만 5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해도 서울 전체 주택수 350만 세대의 1%도 안 됩니다. 영향은 미미합니다. 더구나 이 물량이 5년에 걸쳐 분산되면 연간 5천 세대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서 1년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가 2만에서 3만 세대인 걸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공급이 늘어도 수요는 더 빠르게 늡니다. 서울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서울 가구 수는 약 400만입니다. 2030년에는 420만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2만 세대 공급으로 어떻게 감당합니까? 셋째, 공급되는 아파트가 비쌉니다. 용산이나 강남에 평당 7천만 원에서 1억 원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누가 삽니까? 고소득층만 살 수 있습니다. 서민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이건 서민주택 공급이 아니라 부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의 분양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33평방미터가 평균 10억 원을 넘어섭니다. 은마 아파트는 15억 원, 개포주공은 13억 원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용산이나 강남구청 부지도 비슷하거나 더 비쌀 겁니다.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넷째,
공급 확대 발표는 오히려 집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기면 지금 사려는 수요가 몰립니다. 용산 개발이 5년 뒤라면 지금 용산 인근 기존 아파트를 사두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이 30%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진짜 의도는 뭘까요?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공급은 명분이고 규제가 본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무주택자를 달래면서 실제로는 다주택자 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겁니다. 수요 억제 전략은 명확합니다. 양도세, 보유세, 간주 임대료 세금을 동시에 올려 다주택자가 버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매물이 쏟아집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누가 삽니까? 무주택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무주택자들은 대출 규제와 높은 집값 때문에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다주택자나 법인이 삽니다. 집은 돌고 돌지만 구조는 안 바뀝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비슷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집값은 일시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연간 10만 세대 이상을 10년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2만 세대는 상징적 의미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규제 완화와 대출 확대를 통한 실수요 지원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규제는 강화하고 대출은 조입니다. 왜일까요? 정치적 이유입니다. 유권자의 60% 이상이 1주택 이하입니다. 이들은 집값 상승을 싫어합니다. 정부는 이들의 표를 의식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정치적 쇼에 가깝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을 터뜨려 투기꾼을 응징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무주택자에게는 2만 5천 세대 공급으로 기회를 준다는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냉혹한 현실은 이겁니다. 서울 집값은 정부 정책보다 시장 수급으로 결정됩니다.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면 가격은 오릅니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해도 근본적인 수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규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팔고 버티면 매물이 사라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 부담만 커집니다.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프로젝트만 추진하면 서민주택은 더욱 줄어듭니다. 정부는 계획하지만 시장은 반응한다. 경제학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엠바고를 걸고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입니다. 진보 진영은 투기 근절을 환영하고 보수 진영은 공급 확대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정합니다. 다주택자는 버틸 방법을 찾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자산으로 옮깁니다. 무주택자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이 요원합니다. 분양가가 너무 비싸고 대출 규제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대책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입니다. 1, 2주택으로 자산을 늘릴 기회는 막혔고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2주택은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법인과 해외 투자로 빠져나가고 서민은 애초에 시장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엠바고로 흘러나온 내용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국토부 장관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견이 끝나고 사흘 뒤 강남 아파트 시세가 1%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답을 냈습니다. 정책은 정책일 뿐 시장은 시장대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그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은 정부 발표를 믿는 게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부동산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뿐입니다.